안녕하십니까. 행정학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행정학에서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론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외국의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회의 기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만회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우리가 기본 내용을 잘 몰라도 문제를 풀므로써 그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9페이지입니다. 31번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의 이론과 그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건 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별표 한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이론이 다 있죠. 행정 행태론, 그 다음에 행정 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 발전 행정론 이런 게 쭉 있죠. 대표적인 학자가 있죠. 사이먼 같은 경우는 행정 행태론이다. 그 다음에 와이드너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발전주의 행정학을 강조했습니다. 자, 행태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먼이죠. 사이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주의 행정학이 있어요. 발전주의 행정학은 바로 와이드너입니다. 와이드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릭스는 리그스라고 상관없습니다. 비교 행정을 강조했죠. 행정주의 바로 상관없습니다. 리그스라고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공공관리를 강조했던 사람이 거기 보시면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공공관리를 강조했다. 이거는 뭐냐면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어떤 3위를 강조했죠. 3위.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측면, 에코노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능률성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효과성도 있어야 된다. 에피션스라고 그러죠. 이런 측면에서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31번을 풀어보면 되겠죠. 자, 1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 문제를 샘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태론 사이먼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말이죠. 민주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민주성이 아니라 바로 능률성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능률성이란 말이 나오고 효과성 이런 말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란 말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영어 원어로 볼 때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뉘앙스의 뉘앙스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능률성이다 그럼 뭡니까? 투입한 거에 비해서 그죠? 산출을 본 거죠. 산출을 본 것이다. 그래서 투입이 작고 산출이 크면은 매우 능률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음으로 효과성은 뭡니까? 투입과 산출을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결과를 본 거죠. 결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가령 내가 어떤 공무원 시험을 10번 치렀는데 한 번 합격했습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있었죠. 합격했으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0번 봤는데 한 번 붙었다 그럼 뭡니까? 능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10번 중에 한 번이니까요. 그 다음에 효율성도 능률성과 거의 똑같은 얘기죠. 똑같습니다만 어느 것에서 차이가 나냐면 효율성은 바로 과정에 중심을 뒀다는 얘기예요. 과정. 즉 산출되는 과정이 효율적이었느냐. 즉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능률성은 뭡니까? 결과적인 측면에 접근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과에 도달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타겟을 중요시한 것은 능률성이고 어떤 과정을 중요시한 것은 바로 효율성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에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행정 행태설 사이먼 능률성을 강조했다. 민주성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발전주의 행정론
와이드너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여기 틀렸죠. 이론론이죠. 그 다음에 형평성을 강조했다. 발전주의 행정론은 뭡니까? 발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나와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잘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든지 이것보다는 어떤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가 이것만 관점을 두겠죠. 이런 측면에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행정론 이렇게 나와 있죠. 릭스입니다. 리그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역시나 형평성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4번 틀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에서 어수본이죠. 이 사람은 정치행정이원론 이건 맞아요. 정치와 행정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정치행정이원론이니까 공행정, 사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공행정이나 사행정 같은 거다. 사행정은 뭡니까? 효과성, 어떤 합리성을 강조하죠. 따라서 뭐예요? 합법성보다는 뭡니까? 합법성보다는 생산성이랄까 효과성을 강조하겠죠. 합리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 2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1번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고 반드시 다시 한번 출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강조드리는 문제는 말이죠. 계속 연달아서 보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나온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말이죠. 85점에서 90점 맞기는 정말 쉬운 과목이 행정학인 거예요. 물론 90점에서 100점 맞으려면 기본 내용, 그 다음에 문제를 10번 정도 되풀이해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디가 중요한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빨리 풀고 다른 과목을 또 점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별표 5개 꼭 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도 뭐 비슷한 문제예요. 다음 중 경영과 분리되는 행정의 속성이다. 또 경영과 분리됐으니까 뭡니까? 정치, 행정, 이론론적 입장에서 공행정, 사행정, 이원론이 되겠죠. 정치, 행정, 이론론적 입장이다. 정치나 행정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사행정과 공행정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답이 4번이 되겠죠.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성이 강조된다. 공행정, 사행정, 이원론이기 때문에 행정과 일반 관리는 다르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과 32번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의 어떤 성격을 물어본 거예요. 행정 속에는 정치적인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행정, 거버먼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는 어떤 관리하는 경영이죠.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이런 경영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강조할까 아니면 저쪽을 강조할까 아니면 같이 강조할까 매우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 개념까지 도입했죠. 그래서 이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 수요 공급 곡선에 수요 공급 법칙에다가 뭡니까? 공행정을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은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본 것이 공공선택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21페이지에 3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시장이란 개념을 도입해서 아담 스미스의 어떤 사고방식대로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케인즈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가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실패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가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정부가 개입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다가 SOS를 띄우겠죠. 만약에 정부가 실패했다 그럴 때 뭡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어떤 뭡니까? 공기업이라고 그러죠. 이 공기업을 어떻습니까? 공기업을 팔아 넘기겠죠. 팔아 넘긴다는 얘기죠. 팔아 넘김으로써 자기 체중을 줄이겠죠. 즉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이 답입니까? 답 5번이 되겠죠.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자, 민간 위탁 같은 거 뭡니까? 민간 위탁이랄지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겠다는 거 뭡니까? 일종의 정부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시장 실패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답 5번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6번. 아래 사항 중 정부 개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모두 적절한 대응 방식은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공공재 외부 효과, 쭉쭉쭉 나와 있죠. 자연 독점 쭉 나와 있는데, 공적 조직과 조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유도, 공적 규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말이죠. 외부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 독점, 답을 잘 보세요. 자연 독점이니까, 자연 독점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은 바로 뭡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말이죠.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은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행정학은 어떤, 논리 학문이고 개념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 독점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한 문제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독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독점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가격이랄지 어떤 생산적인 측면에서 누가 월등히 앞서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이죠. 수요 공급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이것을 독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독점이라는 게, 원래 독점은 사경제에서 발생하는 거 원칙이죠. 사경제에서 발생하는 원칙인데, 공경제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 독점인데, 가령 군수물자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기간 산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군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철도 사업, 뭐 이런 항공 같은 게 지금 뭐 민간화돼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대규모의 국가에서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재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철강을 만드는데 말이죠. 철강을 만드는데 국가가 있고 일반 사기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비용이랄지 비용을 동원하는 측면이 국가가 더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된다 이런 현상이 바로 자연 독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하면 뭡니까? 정부의 힘을 좀 빼야겠죠. 정부를 좀 규제를 뭡니까? 좀 완화시켜야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38번. 다음 중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파브릭 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브릭 굿이 뭡니까? 이것은 공공재죠. 공공재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등대라고 볼 수가 있죠. 등대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돈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적 측면에서 만든 재화가 바로 등대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39번 별표 5개입니다.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어, 39번에서는 또 용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배제성이란 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합성 이렇게 나오죠. 이 배제성과 이제 경합성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배제성 같은 경우는 뭐냐, 무임승차라고 그러죠. 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 반드시 돈을 내고서, 내야만이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것을 배제성이라고 그래요. 즉, 금원을 객출할 수 있는 거, 금원을 내야 되겠죠. 금원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파트 또는 섹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경합성은 뭡니까? 컴피티션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경쟁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경쟁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경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경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 이것을 경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기억본 보시면은 경합성은 있고 그 다음에 배제성은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시장성, 시장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금제가 있을 겁니다. 요금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을 따질 때 어떻습니까? 요금제 같은 경우는 비경합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유제 같은 게 있어요. 이 공유제 같은 게 있는데 공유제는 어떻습니까? 공유제 비극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유제 비극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중요한데 하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딘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하딘은 공유제 비극을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딘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목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초지가 있는데 목초지라고 그러죠. 목초지에 어떤 풀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이 많이 나 있는데 이 풀을 뜯어먹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랄까, 양이랄까, 아니면은 뭐 토끼랄까 이런 걸 많이 풀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금원을 지불하지 않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배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목초를 뜯어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됐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공유주의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2번이 되겠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공급에서 공급된 이유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41번입니다. 아래 박스 사례는 어느 재화이기 때문에 이야기되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해양수산부가 말이죠. 2006년 도입하겠다고 하는 낚시 면허제가 있습니다. 줄 한번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낚시를 하는 면허제가 있는데, 우리가 낚시할 때 어떻습니까? 낚시할 때, 낚시하는 장소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산만. 아산만에 가면은 아산만 쪽에 이제 반대 방향에 이제 삽교천이 있어요. 삽교천이 있고 평택항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쪽에 말이죠. 낚시터가 엄청 많아요. 낚시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물고기 씨가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낚시 면허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가서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이 낚시 면허제가 나왔는가? 이 박스가 쭉 나와 있죠. 낚시 애호가들의 뭐 즐길 자유를 제한하는가? 쉽게 말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했는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낚시 면허제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낚시 면허제는 바로 공유제 비극을 말하는 거죠. 공유제 또는 공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답이 2번 되겠죠. 자, 연달아 가지고 25페이지에 4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표시 한 5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제 비극이죠. 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제 비극은 자, 외부 효과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한 사람의 선택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 사람이 선택하면은 다른 사람이 외부 효과가 뭐예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eternal effect를 해가지고 외부 효과는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나한테 영향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가령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과수원을 드는데 과수원 주인은 말이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꽃이 피었을 때 양봉업자랄까, 그 다음에 향기를 맡는 사람은 많이 있죠. 무수히 많고 그 사람들은 그 향기랄까 아니면은 양봉을 했을 때 나한테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겠죠.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경제적 행위를 외부 효과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진짜 이것을 규명해낼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외부 효과입니다. 물론 외부 효과는 뭐 외부 효과도 있고 외부 불경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염물을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 줬다든가 이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오염물을 내려보내서 내가 피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신중앙집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최근 시험 경향이 어떻습니까? 신중앙집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뒤에 지방자치제도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도 앞부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과목도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행정법 같은 경우도 행정법 뭡니까 총칙 부분이 뒷부분까지 행정쟁송법까지 다 같이 나올 수가 있다. 최근에는 같이 싸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한 가지만 공부해 가지고는 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려야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어떤 능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자, 45번 다음 중 신중앙집권화 경향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자, 신중앙집권화라고 해가지고 중앙집권만 강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방자치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 필요성이 점차 소멸해 간다. 그게 아니죠.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신중앙집권화 경향도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입니다. 46번. 아래 박스에서 제시된 역사적 사실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죠. 가장 타당한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존슨 대통령이 나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옵니다. 존슨 대통령은 말이죠. Great Society Program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써갔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테네시강 유역을 막아가지고 세계 대공황을 뭡니까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뭘 강조했냐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어떤 가치 배분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말이죠. 행정이나 정치나 공이 말이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과 정치 목적이 바로 공익의 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익의 추구고 결과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려면 자원에 말이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누구나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효율적 배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행정과 정치가 또 이런 경우에는 같이 만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존슨 대통령 그레이트 소사이티 프로그램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정부 규제 내지 행정 규제다. 이거는 결국에는 정부 실패,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이런 걸 물어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옳은 것만 고르시오. 기억, 정부 규제는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 않죠.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망하겠죠.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은 디귿은 맞았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면은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 유인 규제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9번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별표 5개입니다. 자, 49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어느덧 문제를 지금 49번째 풀고 있는데 49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제될 거로 봅니다. 일종의 이제 캡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라는 것은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행정이나 정치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업가가 있습니다. 기업가가 있는데 행정 관료한테 말이죠. 관료한테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로비 비용이 예를 들어 1억 원이 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1억 원이 들면은 어떻습니까? 기업가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데 1억 원을 써야 정상인데 1억 원을 정부 다 갖다 줬으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비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대추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말이죠. 지대가 뭐냐? 지대추구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대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이걸 또 뭐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거기 해설 잠깐 보시면은 정부 규제나 간섭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윤을 바로 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경제학적인 지대와 약간 달라요. 경제학적인 지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행정이나 정치적 어떤 렌트 개념과 좀 다르다 이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관료라는 것은 바로 정부 아니겠어요?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사업을 밀어주는 게 있죠. 밀어줌으로써 규제함으로써 기업가가 누리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렌트라고 합니다. 지대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업가가 정부한테 1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업가는 지대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누린다 이런 측면에서 렌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중요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28페이지에 윌슨의 어떤 네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윌슨은 말이죠. 정치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저 표를 잠깐 보세요. 50번. 감지 편익과 그다음에 감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 집중했다. 그다음에 넓게 분산시켰다. 그다음에 역시나 비용 측면도 좁게 집중시키고 넓게 분산시켰다. 이런 개념에서 네 가지로 나눴다는 겁니다. 자, 포커스는 바로 뭡니까? 이것을 나눈 포커스는 정치를 하는데 고객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협소한 고객보다는 많은 대중을 위해서 정치할 것이냐 아니면 뭡니까?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해서만 정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가를 위해서만 정치할 것이냐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50번 여기 쭉 보면은 윌슨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 중 규제 비용은 이질적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것의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 소수인에게 귀속된 상황으로 된다. 자, 거기 줄 한번 보세요. 동질적인 소수인에 귀속된다. 이거 뭡니까? 커스터머 정치죠. 즉 뭡니까? 고객 정치다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이라는 것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대중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답을 대중적 정치로 바꿨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고객 정치, 커스터머 폴리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연관해가지고 이제 29페이지에 51번도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윌슨인데, 자, 50번과 51번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행정학 기껏해야 20문제입니다. 20문제에서 나올 것은 한 40문제 정도로 뭡니까? 이렇게 추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51번 역시 윌슨의 어떤 규제 정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지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자, 뭐가 답일까요? 기억번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이렇게 돼 있죠. 그 편익은 매우 크고 동질적인 소수 집단에다 귀속된다. 줄 한번 닦아야겠죠. 결국 귀속되는 건 누굽니까? 소수 집단에다가 귀속되니까 바로 뭐예요? 고객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객 정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입 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2번, 니은번 보세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 불특정 다수이다. 모두에다 줄구세요. 모두 불특정 다수인한테 간다. 이거 뭡니까? 대중정치가 되겠죠. 대중정치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 규제.
자, 음란물을 규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일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그렇죠? 이런 뜻에서 대중정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디귿번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고 소수 이익 집단에 국한됐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국한됐으니까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분쟁 같은 거 있죠. 한약 분쟁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단체 이익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기끼리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약 규제, 디귿번 한약 규제가 되겠죠. 다음 1번 피규제 집단에게 비중이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해서 편익이 일반 시민에게 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 뭐냐면 자, 어떤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기업체가 있다고 쳐봐요. 하나의 기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체를 규제하죠. 그럼 규제받는 어떤 기업은 하나죠. 그렇지만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어떤 그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이 모두 이익을 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가적 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프레스를 가하고 그 프레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보죠.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 규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다수가 이익을 보는 그러한 형태, 이것을 기업가적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슨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봤다는 겁니다. 즉 고객 정치, 대중 정치,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을 위한 정치, 그 다음에 지금 저녁은 한 개의 뭐 기업, 두 개의 기업 이런 것을 규제하는 기업가적 정치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51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험 출제되니까요. 이 책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30페이지에 52번 정부 실패 요인이다, 로 묶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답 3번을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에요. 56번 별표 5개 치세요. 다음 중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실패하는 요인이 많다고 그랬죠.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외부 효과가 아니라 내부 효과라고 그랬죠. 정부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내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 이 업무와 무관하게 말이죠.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린다는 얘기예요. 업무와 무관하게.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다 맞춘 것이냐면 바로 업무량과 무관하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 되겠죠. 자, 몇 번이 답입니까? 답 1번이 되겠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아니라 뭡니까? 업무량 가지고 따진다고 그랬죠. 구조적 특징 띄우고 업무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장도 실패하고 말이죠. 정부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렇게 얘기했죠. 양반이 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with the people, from the people 이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그게 나와 있죠. 바로 from the people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ith the people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쓰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from the people,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시장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정부도 실패했다. 결국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국민의 정치 참여, 행정 참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보시면은 58번, 59번 주로 이런 거죠. 시민사회가 점점 행정도, 그 다음에 정치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8번에 답이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 등장과 현대행정 밀접하겠죠. 사회 이질성이 높은 경우보다 동질성이 높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는 지금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즉 다원주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이다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시민사회가 점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사회적 자본 또 사회자본, 소셜 캐피털, 이게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자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회자본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만 보는 자본만 사회자본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눈으로 보는 어떤 펀드라든가, 그죠? 이런 개념만 사회자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러스트 개념이죠.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내가 당신을 믿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도 나를 믿었다. 그래서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면 그만큼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자본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소셜 캐피털 이렇게 되겠죠. 사회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62번,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62번입니다. 다음 중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걸 골라라 이렇게 했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사회 자본이 형성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어떤 뭡니까, 소득이 높아진다기보다도 어떤 생산성이랄지, 그 다음에 효율성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소득이 겉으로 봐서 뭡니까, 이 산술적으로 높아졌다 이런 측면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3번 별표 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소셜 캐피털 나와 있죠. 사회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엔 뭡니까,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 갖고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했던 것은 처음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의 이론론 이론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주장한 학자를 대해서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공유주의 비극이었죠. 공유주는 어떻습니까? 경합성이라든가 배제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합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즉 뭐냐면 이 경쟁을 했죠. 그 다음에 배제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배제성 같은 경우는 금원을 내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 비배제성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목초지에, 그죠? 공유지 같은 경우는 목초지에 목초가 있을 때 A라는 목장 주인, B라는 주인, C라는 주인이 과도하게 말이죠. 일종의 뭐 경쟁을 했겠죠. 경쟁으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비극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 뭡니까, 배제성 문제가 이런 문제를,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경합성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목초지의 비극은요, 서로 싸웠으니까 말이죠. 싸워가지고 목초지를 황폐화시켰으니까 비극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시민이 참여하게 된 동기. 그래서 소셜 캐피털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 공동체 의식이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